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연구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방법인데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전 생애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할 때 사용합니다. 연구 과정은 문제를 정하고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가 같은 주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는 원인을 직접 조작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반두라의 보보인형 실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이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관연구입니다. 상관연구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만을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TV 시청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낮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TV 때문인지 아니면 성적이 낮아서 TV를 더 보는 건지 원인과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례 연구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재 아동 한 명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 아이의 발달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사례 연구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대로 관찰하는 자연관찰, 그리고 연구자가 시간과 행동을 정해두고 지켜보는 통제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건 자연관찰이고 특정 장난감을 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건 통제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접법입니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대답을 듣는 게 면접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 형성이에요. 일곱 번째는 심리생리적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심리적인 것을 몸의 반응을 통해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공포영화를 볼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땀이 나는 것을 측정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 EEG나 fMRI도 이런 방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도구를 평가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중요합니다.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되는가이고 타당도는 정말 내가 측정하려는 걸 제대로 측정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을 평가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단순히 문법 암기만 측정한다면 신뢰도는 있을지 몰라도 타당도는 떨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실험 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강하고 상관 연구는 관계만 알 수 있지만 인과는 알 수 없고 사례 연구는 깊이 있는 이해, 관찰법은 행동을 직접 관찰, 면접법은 대화를 통한 자료 수집, 심리생리적 방법은 몸의 반응을 통해 마음 읽기, 마지막으로 도구 평가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발달 연구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설계는 발달 심리학에서 사람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지 정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횡단 설계, 종단 설계, 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횡단 설계. 횡단 설계는 한 시점에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기억력이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10살, 20살, 30살, 40살 그룹을 각각 모아서 같은 기억력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연령별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장점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연령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 실제로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발달의 연속성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종단 설계, 종단 설계는 같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매년 관찰하는 방식이 종단 설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장점은 발달 변화를 실제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연구자가 아이들을 6년, 10년씩 따라다녀야 하니까요.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계열 설계. 계열 설계는 횡단 설계와 종단 설계를 합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을 동시에 조사하면서 또 몇 년 동안 이 아이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시점의 연령 차이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계열 설계는 특히 출생동시 집단 효과를 확인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출생동시 집단 효과라는 건 같은 연령이라도 태어난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의 10살 아이와 20년 전의 10살 아이는 같은 10살이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환경 때문에 발달 특성이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사회 문화적 영향까지 알 수 있는 게
계열 설계의 장점입니다. 4빅데이터 연구 활용. 요즘은 빅데이터도 발달 연구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온라인 학습 기록 같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자료 주도적 방법은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모형 주도적 방법은 먼저 이론을 세우고 빅데이터로 그 이론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종단 분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같은 사람의 데이터를 여러 시점에서 수집해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대규모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횡단 설계는 한 시점에 여러 연령을 비교하는 것으로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연속성 파악은 어렵습니다. 종단 설계는 같은 사람을 오랜 기간 추적하는 것으로 변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계열 설계는 횡단 설계와 종단 설계를 결합한 것으로 시대적 사회적 영향까지 분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구 설계는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발달 연구 방법과 연구 설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도록 돕고, 연구 설계는 그 변화를 어떤 틀 안에서 볼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만나는 여러 이론과 연구 결과들도 오늘 배운 연구 방법과 설계 위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